친구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20년을 함께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요. 그것도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태수 씨는 그렇게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대전 인근의 한 중소도시,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설비업체. 사무실에서 태수 씨는 계약서 한 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다름 아닌 20년 지기 친구 박진호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시작은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철저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사연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수, 그는 올해 43입니다. 대전 인근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장남으로 자란 그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공업전문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현장 기술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정직했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도 편법을 쓰지 않았고 납기일을 어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상사들은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월급은 정해져 있었고 자신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창업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나눈 사람이 바로 박진호였습니다. 진호는 태수보다 1살 어렸습니다. 두 사람은 군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소대, 같은 방에 배치된 인연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진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태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수가 힘들어할 때 묵묵히 옆에 있어 주었고 태수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 주었습니다. 저녁 후에도 두 사람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태수가 회사에 다닐 때 진호는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습니다.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태수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설비업체를 차린 것입니다. 자본금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을 합쳐도 사무실 보증금과 기본 장비를 마련하기에 빠듯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내가 보증 서줄게. 은행에서 대출받아. 태수는 고민했습니다. 친구에게 보증을 부탁한다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태수의 고민을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지면 서운하지. 형이 잘 될 거라는 거 나는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그 말 한마디에 태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호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과 중고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창업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거래처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이미 거래선이 정해져 있었고 중소기업들은 신생업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낮에는 현장을 뛰어다니며 영업을 했고 밤에는 견적서를 작성하고
기술 자료를 공부했습니다. 몇 달간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빠듯했습니다. 태수는 불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기술력을 알아본 작은 업체 하나가 계약을 맺어주었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첫 계약을 완벽하게 수행한 태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는 업체라는 평판이 퍼졌습니다. 하나둘 거래처가 늘어났고 1년 만에 직원 2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호는 늘 태수의 곁에 있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사업도 있었지만 태수가 중요한 미팅이 있을 때면 시간을 내어 함께 가주었습니다. 직접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태수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었습니다. 태수가 지칠 때면 전화를 걸어 위로해 주었고 작은 성공이 있을 때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수는 진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태수는 진호를 자신의 사업에 조금씩 참여시켰습니다. 큰 계약을 따낼 때 진호를 동행시켰고 계약서 검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진호는 무역업을 하면서 쌓은 경험이 있었기에 때로는 유용한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형, 이 조항은 좀 애매한데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진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태수는 기술자 출신이라 법률적인 부분에 약했는데 진호가 그 빈틈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진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태수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만 20곳이 넘었고 월 매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의 갚았습니다. 태수는 진호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진호야, 우리 회사 같이 하자. 내가 영업이랑 관리 쪽 맡아줘. 하지만 진호는 거절했습니다. 형, 고맙지만 나는 내일이 있잖아. 그냥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태수는 아쉬웠지만 진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중요한 계약이나 미팅에는 계속 진호를 참여시켰습니다. 거래처 사람들도 진호를 태수의 파트너쯤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들이 공사를 중단했고 새로운 계약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존 거래처들의 지속적인 거래 덕분이었습니다. 진호의 무역업도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태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은 형 일이나 잘 챙겨. 나는 괜찮아라고만 말했습니다. 2022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회사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밀렸던 공사들이 재개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도 들어왔습니다. 태수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위기를 견뎌낸 자신이 대견했고 함께 버텨준 직원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진호도 여전히 곁에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진호는 태수의 일정을 물었고 미팅에 동행하겠다고 자주 제안했습니다. 태수는 진호의 관심이 반가웠습니다. 오랜 친구가 자신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2024년 가을, 태수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었고 가정도 평화로웠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거래처의 신뢰, 직원들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 같은 친구의 신뢰 말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무너짐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목소리는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요. 명의가 박진호 씨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변경되신 건가요? 그 순간 태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우정의 균열이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것이 단순한 실수일 거라고, 오해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때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그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쌓여갈 때 말입니다. 태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전화를 끄는 태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의가 박진호로 되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래처 담당자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마 서류 정리하다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태수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진호가 계약서 검토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명의를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계약서 파일을 꺼내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두 번째 장까지는 자신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계약서에서 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자 명예 박진호. 은행 계좌번호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명란의 글씨는 자신의 서명과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회계 각도가 조금 다르고 마지막 받침의 힘이 약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나머지 계약서들을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20개의 계약서 중 5개가 같은 상태였습니다. 모두 진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계좌도 달랐습니다. 계약 금액을 계산해 보니 총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진호의 번호를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우정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군대에서 처음 만났을 때, 창업할 때 보증을 서주던 모습,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던 친구. 하지만 지금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진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진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진호야, 지금 시간 좀 있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형, 미안한데 지금 좀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야, 급한 일이야. 계약서 관련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형, 진짜 지금은 안 돼. 내일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동안 진호가 자신의 전화를 이렇게 대충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형이라고 불렀고 먼저 끊는 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기 전에 혼자 조용히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회계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5건 계약, 대금 입금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공사는 분명 완료됐고 거래처에서도
대금을 지불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태수는 해당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김태수인데요. 지난번 계약건 대금은 언제쯤 입금하셨죠? 아, 그거요? 벌써 3달 전에 다 입금했는데요. 박진호 씨 계좌로요. 혹시 확인 안 되셨어요? 태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의도적으로 계약 명의를 바꿨고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나머지 4곳의 거래처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대금은 이미 지불됐고 박진호의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정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진호에게로 갔습니다. 태수는 책상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계약서는 누가 바꿨을까? 서명은 누가 했을까?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지난 1년간 진호가 유난히 자주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태수가 현장에 나가 있을 때도 혼자 와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직원들도 진호를 잘 알았기에 자연스럽게 사무실 출입을 허락했습니다. 사장님 곧 오실 거예요. 안에서 기다리세요. 진호는 그렇게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보관된 서랍도 회사 도장이 있는 책상 서랍도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직접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야, 급하면 내가 서류 좀 꺼내봐도 돼. 비밀번호는 우리 군번이야.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친구인데 뭘 의심합니까? 하지만 그 신뢰가 진호에게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태수는 다시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호야, 형이다. 계약서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 꼭 전화 좀 해줘.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진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미안해.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 다음 주에 꼭 만나자. 다음 주.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호는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태수는 진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호가 운영하는 작은 무역 사무실은 태수의 회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태수는 진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없었습니다. 마치 애초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옆 사무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있던 무역회사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아, 그분이요? 1달 전쯤에 나가셨어요. 계약 만료됐다고 하더라고요. 1달 전. 정확히 태수가 마지막으로 진호와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진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소주를 마셨습니다. 사업이 조금 힘들지만 괜찮다고 형은 형 일이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수는 차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년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망갔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말입니다. 배신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진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지난달에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진호의 웃음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돈보다 더 큰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 있었을까? 계약서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친구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믿었던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진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실이 알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2년간의 기억들을 되짚었습니다. 진호가 보인 작은 신호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돈 얘기를 꺼냈던 것, 태수의 사업 현황을 유난히 자세히 물었던 것, 계약서를 보관하는 곳을 물었던 것.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뀐 계약서 5건, 입금되지 않은 금액, 사라진 진호,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첫째, 진호의 행적을 찾는다. 둘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셋째, 거래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한다. 마지막 줄에 태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반드시 묻겠다. 20년 우정의 끝을 확인하는 일. 그것이 태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둠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친구의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 조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우정이 무너진 것은 슬펐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왜 진호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아침 8시 태수는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민, 태수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정민은 업계 사정에 밝았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배님, 저 김태수입니다. 혹시 박진호라는 사람 아십니까? 박진호? 무역업 하던 친구 말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정민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태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태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바뀐 계약서, 사라진 돈, 연락이 끊긴 친구.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친구 작년부터 소문이 안 좋았어.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돌았거든.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게. 오후쯤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태수는 다음 행동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 증거 자료를 모두 챙겨 법률사무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진호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진호의 대학 동기였던 서민규에게 연락했습니다. 민규는 진호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민규야, 나 태수야. 진호 혹시 요즘 만났어? 형, 진호 말씀이세요? 저도 한두 달은 연락이 없는데요. 전화해도 안 받고. 혹시 진호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들은 거 없어? 민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사실 진호한테 돈 빌려달라는 연락을 몇 번 받았어요. 작년 말쯤부터요. 처음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빌려줬는데 갚지도 않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피했습니다. 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빌려달라고 했는데? 처음엔 1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거절했죠.
미안하지만 형한테도 손 벌렸을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태수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진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작년부터였다는 것. 태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진호는 태수에게만은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오후 1시 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수야, 내가 알아봤어. 박진호 그 친구 상황이 심각해. 어떻게요? 작년 초에 중국 쪽 거래처랑 큰 계약을 했대. 컨테이너로 전자제품 수입하는 건데 성금을 너무 많이 쳤나 봐. 근데 물건이 불량이었대. 반품도 안 되고 손해가 억 단위로 났다는 얘기야. 태수는 침묵했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그 사업했다더라. 은행 대출, 사채까지. 합치면 3억은 넘을 거야. 작년 여름부터 여기저기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대. 3억? 태수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진호가 왜 자신에게 손을 뻗쳤는지, 왜 계약서를 바꿨는지 절박했던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진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더 들었는데 진호가 최근에 처가 쪽으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 부산 쪽이라고 하던데. 부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의 장인어른이 부산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태수는 변호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태수를 맞았습니다. 이름은 최유나, 경력 7년 차의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사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니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유나 변호사는 태수가 가져온 계약서와 통장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계약서 위조, 서명 위조, 그리고 금품 갈취까지 해당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현재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태수는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돈보다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유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형사 고소장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나중에 불리할 수 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며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진호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20년 우정이 법정에서 판결로 마무리된다는 것.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혼자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진호와 처음 만났던 군대 시절, 함께 웃고 울던 시간들, 사업 초기 보증을 서주던 모습, 모두 진심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진호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태수가 몰랐던 것뿐, 보고 싶은 것만 본 것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태수는 받지 않으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어디 있어?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2억이 넘는 돈이야.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이나 해봐. 진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형, 나 망했어. 사업도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형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어. 형은 너무 잘 나가는데 나만 바닥이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형, 나도 살아야 했어. 형이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형은 내 사정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태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야, 내가 말을 안 했잖아. 어려우면 말을 하든가. 내가 언제 외면했어? 형한테 어떻게 말해? 형은 성공했는데 나만 실패자야. 창피해서 못하겠더라. 태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호야, 너 지금 변명하는 거야? 형, 나 진짜 힘들었어. 형이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그 순간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진호는 반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무심했다고 돌봐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호야, 나는 내가 힘든 거 몰랐어.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게 내 돈을 훔칠 이유는 안 돼. 너 지금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고 있어. 형, 나는 친구를 믿었어. 그게 내 잘못이라면 인정해. 하지만 너도 인정해. 내가 그 믿음을 배신했다는 거.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내 사무실로 와. 안 오면 고소장 넣을 거야. 선택은 내가 해. 전화를 끊고 태수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진호는 더 이상 20년 전 그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열등감과 욕심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도 반성했습니다. 너무 방심했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일을 너무 쉽게 맡겼습니다. 신뢰는 중요하지만 확인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예상했다는 듯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거래처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호가 부산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처가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진호는 혐의를 인정했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단호했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날 밤 태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태수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그때 두려웠지만 희망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그 옆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났을 때 태수는 알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라는 것을. 태수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믿음 위에 확인을 더할 것입니다. 우정은 아름답지만 사업은 냉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태수가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태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오기 전 조용한 시간, 그는 회사의 모든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하나하나, 거래처 명단 하나하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윤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검찰에서 기소 결정이 났습니다. 박진호 씨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기소됐고 다음 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 측에서 다시 한번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처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얼마나 변제 가능하다고 합니까? 5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피해액의 4분의 1 수준이죠. 거절하겠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천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습니다. 진호가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태수는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을 바라봤을 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의를 입은 진호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전 군복을 입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업할 때 보증서에 도장을 찍어주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호의 얼굴에는 그때의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진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호의 사과는 늦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피해액 전액 배상 명령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진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태수는 본격적으로 회사를 재정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래처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명의가 바뀌었던 5곳의 업체, 태수는 한 곳도 빠짐없이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업체 대표는 난처해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박진호 씨가 사장님 파트너라고 해서.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수는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계약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입금도 회사 공식 계좌로만 부탁드립니다. 업체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희도 김 사장님이랑 오래 거래했잖습니까? 한두 번 실수로 관계가 끊길 일은 아니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태수는 안도했습니다. 5곳을 모두 돌았습니다. 다행히 어느 곳도 거래를 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의 정직한 태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정면으로 사과하러 오는 사람 없어요. 사장님 같은 분이랑 일하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태수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진호 사건에 대해 소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피해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심한 탓입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태수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계약과 절차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 믿습니다. 힘내세요.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태수는 뭉클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회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모든 계약서는 이중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대금 입금도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도 통제했습니다. 믿음은 중요하지만 시스템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계약도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일하게 되면서 거래처들의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진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시절, 창업 초기, 거래처 미팅 후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속 진호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앨범을 닫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만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진호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저 박진호 아내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 대신 사과드립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부인은 죄송할 일 없습니다. 진호가 책임질 일입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금 집도 팔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돈 마련해서 변제하겠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하시면 됩니다. 부인과 아이들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호에게는 화가 났지만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움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 예전과 비슷했지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믿되 검증하고 의지하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태수는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며 태수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서명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대 업체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꼼꼼하시네요. 습관입니다. 계약은 신중해야 하니까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분이랑 일하면 안심이 되죠. 계약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태수는 문득 진호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회봉사는 잘하고 있을까? 가족들은 괜찮을까? 미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이 힘드셨어요? 왜? 표정이 예전이랑 달라요. 더 진지해 보여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그래, 아빠가 좀 철이 들었나 보다. 아내가 따뜻한 눈빛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힘들었죠. 그래도 잘 견뎌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밤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래처를 만나야 하고 계약서를 검토해야 하고 직원들과 회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계 소리와 먼지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그 시절처럼 태수는 다시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더 현명하게, 더 단단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정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정도 원칙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믿음은 확인 위에, 관계는 책임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은 정직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김태수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태수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